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몰자 7명 가운데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다은 기자, 수색 작업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이곳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의 수색 작업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2명의 위치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 1시간쯤 뒤 매몰된 근로자 1명이 의식이 있는 채 발견됐지만 밤사이 이어진 구조 작업에도 오늘 새벽 숨졌고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된 노동자 2명도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다른 2명의 노동자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위치 파악이 안 된 근로자는 2명으로 당국은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남은 2명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바닷바람에 더해 체감 온도도 떨어지고 있어 구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에는 사고 피해자 가족 30여 명이 찾아와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보일러 타워 양옆에 다른 타워들도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면서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할 수 없어 수색과 구조 작업 모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기술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안정성 판단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체 작업을 맡았던 HJ중공업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건설 부분 전 현장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매몰자 수색과 함께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붕괴 직전 CCTV 영상에선 보일러 타워의 하부 구조가 꺾이는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2분 전 4호기 보일러 타워 주변 포크레인 4대가 분주히 땅을 파고 보일러 타워 사이 공간에 작업자들이 10여 명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워 윗부분이 내려앉으면서 하부 기둥이 꺾였고 순식간에 오른쪽 앞으로 붕괴됩니다. 큰 굉음과 함께 거대한 먼지 폭풍이 일자 발전소 건너편 바닷가에서도 붕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타워 25m 상부에서는 작업자들이 구조물 일부를 제거하던 중이었는데 먼저 구조물이 제거됐던 하부가 붕괴의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부가 취약한데 위에서 취약화시키다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힘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특히 이번 해체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지난 3월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도 발파공법으로 해체하려다 실패했고 재시도 끝에 성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발파공법과 취약화 작업이 해당 구조물에 적합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발파를 해도 이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조 검토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현재 그 취약화를 했을 가능성. 문제는 건축물 관리법상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애초에 해체 작업과 관련해 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7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국가수사본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이틀째 구조대원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철골 더미 때문에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마저 있는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폭삭 무너져 내린 철골더미 속 구조대원들이 몸을 낮춘 채 수색을 이어갑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압 프레스까지 동원했지만 뒤엉킨 잔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잔해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 가까스로 매몰자를 찾고 있지만 성면 유리 섬유 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대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문제는 추가 붕괴 위험. 어제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40대 근로자는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는데 2차 붕괴 가능성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면서 오늘 새벽 5시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한 12차례 이상 접근을 해서 진통제 주사도 이렇게 투여하고 모포등 보온 등의 어떤 그 조치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잔해도 문제지만 나머지 2개의 보일러 타워가 추가 붕괴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4호기는 이미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을 끝낸 상태여서 소방당국도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거나 보일러 타워를 와이어로 고정하는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매몰자가 있는 곳 근처에 땅을 파서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경과 음향 탐지기 등을 활용해 남은 2명의 행방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이틀 전 유독가스 흡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항제철소 유독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서 피부나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산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 누출 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뒤 측정한 결과 불산 2ppm이 검출됐다며 정밀 분석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문서화해 발표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죠.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뭔가가 틀어진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런 거였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며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였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발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 대통령실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국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유관 부서 간 검토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일부 부서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기술을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즉석으로 요구해 새 안보 이슈에 포함된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두 정상 간 논의됐으며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만 미국 측 승인이 필요해 이를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에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 맞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내 입장 정리 시점이 불투명해 팩트시트 발표까진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산불 진화훈련 현장에 이어 오늘은 대전에서 과학기술인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1년 8개월 전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학생을 소위 입틀막하며 끌어낸 도시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고 폄훼한 체제는 망했다며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와 함께 인재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5조 4천억 원 규모 R&D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정부. 현장 연구자들부터 격려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과의 보고회에서 과학에 투자하는 국가체제는 흥했고 폄훼한 체제는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다 끌려나간 카이스트 학생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한때 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 이번 정부에선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다며 달라진 기조를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원상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특히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어요.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데요.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걸 뭘로 합니까? 가장 방점을 둔 건 인재 확보였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씩 뽑아 연 1억 원의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고 올해 1.3% 수준인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은 지역 AI 허브로 전환하고 R&D 예산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선 젊은 과학자들도 국가과학자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정한 선정체계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자. 명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좀 확대해 보기로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확보로 AI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연구를 수행할 인재들이 해외로 빠르게 이탈하는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재 유인책이 얼만큼 작동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 6%포인트 올라 지난 9월 이후 다시 60%를 넘어섰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대해선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며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킨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또 지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알린 한중 정상회담, 새 정부 출범 5달 만에 이뤄진 경주 에이펙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4%,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움됐다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국격을 높인 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국격, 국방과 경제 등 보수 진영이 중시하는 영역들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60%,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 중 50%가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수가 해야 될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죠. 애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연간 200달러씩 분납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일주일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63%로 6%포인트 높아졌는데 지역별로 보면 표본이 적은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보다 7%포인트 올랐고 경제와 민생 13%, 에이펙 성과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와 에이펙을 합치면 37%로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이 국정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주 에이펙 준비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며 총력전을 펼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4%, 진보당이 1%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2.7%,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남성이 현재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데요. 재판에서 이 남성과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문자 공개 후 김건희 씨는 돌연 구토 증세를 호소하더니 재판을 중단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기현 씨를 신문하면서
2012년 12월 김건희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50대 남성 이모 씨. 한때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자신은 진심으로 김 씨가 걱정돼 할 말 못할 말을 다 한다며 도이치 2차 주포인 김기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을 인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된 겁니다. 이 씨는 특검 수사를 피해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신분인데 특검 측이 김건희 씨와 이 씨가 나눈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는 손으로 머리를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 씨와의 대화 내역이 공개된 뒤 김 씨는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과 관련해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대가로 교단목 비례대표 등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한학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에 이어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디올의 셔츠와 재킷을 입어 화제가 됐었고 협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인테리어 업체 21g이 대통령 관저 공사 청탁을 위해 선물을 건넨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당시 김건희 씨가 입었던 흰 셔츠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꿀벌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175만 원대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 제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매관매직 의혹 당사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입은 재킷도 38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 음악회에서 입은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 역시 디올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재킷을 포함해 디올 브랜드 재킷 16벌을 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디올 브랜드 팔찌 4개와 벨트 7개 등 모두 27개의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조모 씨가 디올 제품을 선물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는 21g이 대통령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냈을 무렵입니다. 21g은 과거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설계를 맡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로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데도 김 씨와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21g 대표인 김태형 씨는 관저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났고 아내인 조 씨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유경옥 전 행정관과 동행해 300여만 원의 추가금을 결제해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조 씨로부터 고가의 제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압수했습니다. 이 가방은 김 씨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과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들고 나간 것과 같은 제품으로 특검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두 사람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손엔 서류가 담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겁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311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7번째 재판도 열렸습니다. 김 씨는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형사법정에 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재판 일정이 겹쳤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휴식 시간에도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사전에 동선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엔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총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수처 박상현 부부장 검사가, 김 씨 공판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박 전 처장, 박 부부장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중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적절치 않았다,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수색했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건진법사가 제출한 그래프 목걸이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혔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린 정치인 체포 지시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메모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조 전 원장이 본인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하고선 국민의힘에는 국정원 CCTV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국민 담화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지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대통령실 CCTV엔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속 전 신문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고 잡아와서 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놔야 한다는 등 공개적으로 테러 선동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전 씨에 대해선 미 당국과 협조해 체포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전 씨는 테러 선동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당원의 테러 선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전 씨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현상금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 원을 걸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현상금을 걸면 많은 사람이 나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는 이재명한테
10만 달러, 현상금이 아니라 10만 달러, 우리로 돈 환산하면 1억 5천 정도만 걸면은 아마 낯설 사람 많을 것 같다. 대통령을 향한 망언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대, 밥을. 전 씨는 2시간 38분 영상 중 이 부분을 발췌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제목의 쇼츠, 짧은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전 씨의 발언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신체의 위해를 가라는 테러를 선동했다는 겁니다. 전환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씨를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강 비서실장은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는 쇼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풍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환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약간 풍자해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현상금 거론은 풍자로 덮을 수 없는 범죄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소속 당원의 테러 선동 행태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인도 등 외국 대사들을 초대한 뒤 내뱉은 망언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변두리 국가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만 왔다는 둥 피부색을 거론하는 차마 옮기기 힘든 망언들이 적십자사 총재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문제가 되자 김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망언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배주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모금 행사입니다. 앙골라, 인도, 스리랑카 등 7개 나라의 대사와 배우자도 참석했습니다. 며칠 뒤 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행사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고 뭐 할 때 우리 생각보다 먼저 하얀 사람들 좀 데려가라니까.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참석 국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립니다. 변두리 국가에 있으면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나오더만 빅5에서 한 2명 꼭 만들어. 자리만 채워주면 그거 다 돈이잖아. 적십자사는 실제로 지난해 행사에서는 미국, 영국 등 23개 나라에만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석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한 곳이었습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의 7대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국적과 인종 등의 차별 없이 구호를 제공한다는 공평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가 기본 원칙조차 저버린 건데 또 불편한 질문에는 정작 이 원칙을 내세워 피해갔습니다. 계엄이 옳은 것이었냐 잘못된 것이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평 원칙이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묻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윤석열 후보 후원회장 등을 지낸 김 회장은 2년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올해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헌혈 유공 표창을 줬던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에 대한적십자사 감찰을 지시했고, 김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던 검사 술접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술접대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내용을 폭로한 김봉현 씨의 진술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허위 진술의 기획자로 김 씨 측 변호사를 지목해 구속까지 하려 했었죠. 그런데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뜬금없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겨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요.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구치소에서 편지로 폭로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했고 정관계 인사들에겐 돈을 주며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검사 술접대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히려 김봉현 씨 폭로에 상당 부분 허위가 있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허위 폭로의 기획자로 지목하며 청구한 김봉현 씨 측 이모 변호사 영장에서 이 변호사가 김 씨에게 우리가 먼저 폭로하면 법무부 장관 쪽에서 뭐든 해줄 거라며 보석 등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걸자고 했다. 이 변호사가 여권 인사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적극 돕겠다는 답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사실상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믿기 어려운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붙잡힌 직후였고 이전에도 이미 각종 사건에서 진술을 뒤집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검찰의 영장은 사실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1차 영장에선 이 변호사가 한 달 동안 남부구치소에서 김 씨와 함께 허위 폭로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했지만 2차 영장에선 김 씨가 이틀 동안 혼자서 입장문을 썼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1차 영장에선 이 변호사가 김 씨에게 여권 정치인의 재판에 2차례 위증을 시켰다고 했지만 일부 증언이 무효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차 영장에선 삭제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를 폭로한 김봉현 씨를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누구를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제기되어온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한 폭행은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버스뿐 아니라 택시 기사를 향한 폭행도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국내 택시 대부분에 운전석과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이 없어서 설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도심을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 승객이 갑자기 손을 들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뭐야? 야! 뭐야? 이게 뭐야? 당황한 기사가 이유를 묻자 가해 남성은 오히려 노려보며 대묻습니다. 어때? 택시기사는 바로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았고 음주 상태였던 40대 남성은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TV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니까 더 당황스러웠고 제가 주행 중에 꽉 핸들을 잡지 않았더라면 옆에 화물차 있었는데 화물차하고 교통사고 날 뻔했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인데도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험한 순간이 잦습니다. 야간 일을 할 때는 술 취한 취객들 있잖아요. 취객들이 이제 여기서라고 앞으로 손을 팍 내밀면서 그럴 때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보호 격벽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결국 택시 기사들은 보호 격벽을 달려면 100만 원이 넘는 설치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이 그 연에 한 10여 차례 지금 일어나고요. 지금 시가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부족이 돼 가지고 단 한 대도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습니다. 택시에도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다 지난해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철근이 훤히 보이는 복도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으스러지는 계단. 매일 밤 집이 무너질까 밤잠을 설치지만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이 나서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지 소수 의견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낙산자락에 있는 4층짜리 연립주택. 외벽 전체에 금이가 있고 주먹보다 큰 시멘트 덩어리가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안은 더 심각합니다. 계단 철제 난간이 손으로 만져도 부스러집니다.
복도에 시멘트 잔해가 널려 있고 철근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진 벽으로 빗물이 새면서 방이 온통 곰팡이로 덮였고 천장도 계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옷걸이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 구청에선 곳곳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해뒀습니다. 하지만 건물 균열이 너무 심각해서 방 안쪽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잘지게 보면 항상 내려앉을까 봐 내려앉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준공 60년째인 이 주택은 지난 2006년 즉시 철거 직전 단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구청 안전점검에서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한때 30가구였지만 지금은 8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명이고 암 환자, 치매 환자도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수준입니다. 집주인도 있지만 땅 주인이 따로 있어 팔고 이사갈 처지도 아닙니다. 붕괴 직전에 집만 사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 건물 자체에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면서 산 거예요. 돈이 없고 수급지 않을까? 구청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생겨 이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택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례가 없고 D등급 주택이 83곳, 더 위험한 2등급은 12곳이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 하자가 있는 분들에게 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층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서울 종묘 주변에 초고층 건물 건설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란히 종묘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구잡이 난개발이다. 아니다. 종묘의 가치를 더 키울 거다. 장외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입장 차이가 완강해서 서울시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국가문화유산청 허민청장이 나란히 세계문화유산 서울 종묘를 찾았습니다. 대법원이 종묘 건너 청계천변에 최고 145m 초고층 빌딩을 허용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정전 앞에서 서울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3시간여 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건너편 종묘가 내려다 보이는 세운상가 위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며 종묘의 가치가 더 돋보이도록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설 시행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에서 청계천까지 세운 4구역 재개발을 203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당국과 서울시가 법정 다툼이 끝나고도 장외에서까지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재개발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지인 얼굴에 성적인 사진을 합성하는 성착취물을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지인 능욕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의뢰한 사람들을 도리어 협박해 몹쓸 짓을 해온 범죄단체의 총책이 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1살 대학생으로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환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경찰들이 둘러쌉니다.
잠시만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서 있는데 불러도 될까요? 엄마, 나 체포영장 나왔어.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힌 21살 대학생입니다. 온라인 성착취 조직인 참교육단의 총책 중 한 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준다고 광고한 뒤 미끼를 물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되레 성범죄 연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들고 찍은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이걸로 또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342명, 대부분 10대 남성입니다. 참교육단은 총책 3명이 결성했습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에서 만났습니다. 성범죄자를 벌준다며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도 막 공개한 텔레그램방 주홍 글씨로 옮겨 탔다가 독립했습니다. 피해자 일부를 포섭해가며 조직원을 6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을 두고 마치 경찰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박기, 삭발 같은 내부 벌칙을 보면 조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미 삼아 이제 시작했던 걸로 진술하고 보석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내는 사람한테 또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지난 2021년 먼저 붙잡힌 30대 총책은 징역 1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총책 1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온라인 성범죄자 추적이 용이해졌다면서 피할 곳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2025년은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한 해였습니다. 많은 문화 상품 중에서도 K-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만화 속 등장한 캐릭터, 노래, 한국 음식, 캐대언 8경 등 인기 비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K-팝 데몬 헌터스 후속작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2편에도 우리 문화가 작품에 담길지, 공개는 언제 될지 임소정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영국의 축구 영웅 데이비드 베컴이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찰스 3세 국왕이 양쪽 어깨를 칼등으로 두드립니다. 윈저성에서 거행된 기사 자귀 수여식. 그런데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왕실 악단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을 현악으로 연주한 겁니다. 무슬림 맘다니의 당선으로 파란을 일으킨 뉴욕 시장 선거. 뉴욕 게이 합창단이 SNS에 올린 투표 독려 노래 역시 골든이었습니다. 우리말 가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 세계적 열풍. 결국 캐대헌의 후속작이 만들어집니다. 외신들은 넷플릭스와 소니 피처스가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후속편 제작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예정 시기는 2029년.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후속작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좀 뮤직 스타일을 더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어요. 좀 트로트나 뭐 이런. 넷플릭스 사상 최다인 누적 시청 3억 회. 빌보드 핫 100 8주 1위를 지킨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상과 그래미를 넘봅니다. 2025년 최고의 문화상품 캐대헌은 우리 문화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코리안 푸드나 뭐 K가 붙으면은 뭐든지 다 막 갖고 싶어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딴 데서는 못 만들잖아요. 소재는 K-팝, 주인공은 우리나라 아이돌. 하지만 미국 제작사 소니가 만들어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공급했습니다. 헌트릭스 인형 또한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 또 헤즈브로 등 미국 완구 업체들이 제작합니다. K-팝의 신화를 어떻게 새 콘텐츠로 만들고 다른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캐대헌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의 통합 우승을 이끈 염경엽 감독이 MBC를 찾아 우승 뒷얘기를 풀어놨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선수들까지 속인 비밀 작전도 있었다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일궈낸 통합 우승. 우승 감독 연경엽입니다. 2년 전 무관의 서름을 털어냈던 염 감독은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가슴에 항상 남아 있었던 게 2인자잖아요. 우승을 못했으면은 이 3년을 하고 저 감독 인생은 제가 마무리했을 겁니다. 한국 시리즈에서의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등판이 연기된 이유가 담 증세 때문인 걸로 알려졌던 치리노스의 실제 몸 상태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팔꿈치가 좋지 않았다라고 선수들도 모르게끔 치리노스 팔꿈치 아파? 야 나와? 안 나와? LG 위기다. 선수들에게나 팬들에게나 밖에서 오는 야구의 기라는 게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화를 상대로 터진 SSG 이유래 끝내기 홈런. 타이밍이 맞네. 저는 엄청 집중하고 봤거든요. 그 경기를. 선수단 락하고 코치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든요. 서라운드로 막 소리들을 지르는데 공교롭게도 6년 전 SK 사령탑 시절 두산의 끝내기 안타로 우승을 놓쳤던 뼈아픈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도 내가 느꼈던 게 간절히 해야 된다. 그 2등이 되는 순간 모든 기운은 사라진다.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한번 안아주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선물 하나 해줄 생각입니다. 지휘봉을 내려놔야 했던 시간. 수양하듯 책을 쓰며 때를 기다린 염경엽 감독. 이제 LG의 왕조건설이란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LG 트윈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또 2연패라는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절기상 입동이라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쪽 지역에 머물던 먼지도 점차 동풍이 불면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영동 지방은 동풍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국 남부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의 최고 60mm가량으로 다소 많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북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안팎에 머물겠고 화요일 아침엔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광주 1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창원과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에는 심한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